도장 숨겨 선영아, 빨리 숨겨. 새벽 3시였습니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고 잠결에 받은 순간 엄마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도장을 숨기라니요. 통장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니요. 누가 온다는 건지, 누굴 피하라는 건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짜증부터 났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요. 요즘 엄마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엄마, 아무도 안 와. 그냥 주무세요.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비명, 숨을 죽인 듯한 정적 뒤에 엄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다 또 왔다. 제 심장이 그때 처음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달려간 엄마 집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바닥엔 옷가지와 서류가 흩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은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봐라, 내가 계속 말했지.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잖아.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겼다가 다시 울렸고 다시 끊겼다가 또 울렸지요. 자다가 놀라 눈을 뜬 저는 한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요즘 엄마는 밤에도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물을 안 잠갔다. 가스불을 껐는지 모르겠다. 누가 현관 앞을 지나갔다. 그런 말들이 대부분이었지요. 피곤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왜요?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 선영아, 도장 숨겨. 통장도 숨겨. 아무한테도 주면 안 된다.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익숙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무 익숙해서 더 아팠습니다. 엄마는 최근 몇 달 사이 그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했습니다. 낮에도 했고 저녁에도 했고 밥을 먹다가도 했습니다. 통장, 도장, 서랍, 누가 뒤진다, 믿으면 안 된다. 말은 늘 비슷했고 표정은 늘 불안했지요. 엄마, 지금 아무도 안 와요. 새벽이에요. 그냥 주무세요. 제 말끝은 무심했습니다. 다정하려고 했지만 지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그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도 안 믿는구나.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저는 결국 현실적인 말만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갈게요. 지금은 문 잠그고 주무세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찍힌 시간은 새벽 3시 14분. 창문 밖은 아직 까만 밤이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부엌에서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발로 밀어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짜증이 났고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지요. 사람 마음이 늘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더군요. 저는 올해 50입니다. 수원 영통 쪽 작은 보험 대리점에서 일합니다. 직함은 팀장이지만 실상은 제 실적부터 챙겨야 하는 처지지요. 오전에는 고객 상담, 오후에는 계약 확인, 저녁에는 해지 방어 전화까지 이어졌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은 익숙했습니다. 손해율, 납입 기간, 환급률 같은 계산은 빠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 일은 더 그랬습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사실상 갈라섰습니다. 서류만 남아있을 뿐 함께 사는 사이는 아니었지요.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혼자 작은 오피스텔에 살았습니다. 평일엔 회사와 집만 오갔고 주말엔 엄마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해놓고 약 봉투를 확인하고 밀린 공과금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보기에 효녀까지는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한다고 생각했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박정자 78이었습니다. 평생을 집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경기 화성에서 태어나 20살도 되기 전에 서울 변두리 봉제 공장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결혼한 뒤에는 줄곧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없이 허리 휘도록 일만 하면서요. 반찬 투정 한 번 하지 않았고 몸이 아파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들 앞에서 자식 흉도 보지 않았지요. 그런 엄마가 언제부턴가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가스 불 껐냐? 대답해드리면 5분 뒤에 또 물었습니다. 불 껐지? 그 다음엔 날짜를 헷갈렸습니다. 병원 가는 날을 하루 먼저 준비해놓고 명절도 아닌데 제사상을 차릴 뻔한 적도 있었지요. 그래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지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있는 수준이 아니라 무언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누가 열어봤다. 내 통장 자꾸 찾는 사람이 있다. 도연이 오면 인감도장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왜 그런 걸 물어요? 괜히 예민해진 거예요. 엄마는 그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천천히 돌려 베란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겨울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분잎이 바짝 말라 있었고 먼지 앉은 창틀 위로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지요. 엄마는 그 햇빛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더 말하면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남동생 도연은 저보다 4살 어렸습니다. 젊을 때부터 성미가 급했고 되는 일보다 버리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중고차 매매도 했고 지인 따라 인테리어 일도 했다가 몇 년 전부터는 작은 렌터카 사무실에 발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늘 말은 번지르르 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곧 풀린다. 조금만 돌리면 된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엄마한테는 유난히 싹싹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왔고 엄마는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싹싹함이 늘 불편했습니다. 진심이라기보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표정처럼 보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애써 생각을 접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병 때문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정리하는 편이 훨씬 쉬웠지요. 병원에 모시고 가면 해결될 일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한 해석이었고 더 덜 아픈 해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전 엄마 집에 들렀습니다. 수원 메탄동 오래된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복도식 구조의 회색 철문이 달린 집이었지요. 현관 앞엔 엄마가 키우던 화분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이미 절반쯤 말라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파란 꽃무늬 잠옷 위에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밤새 뒤척인 사람처럼 군데군데 눌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이상할 만큼 눈빛은 말똥했습니다. 왔냐? 전화해서 놀랐잖아요. 엄마는 대답 대신 거실 쪽을 흘끗 봤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기 전에 현관문 보조 잠금부터 확인했습니다. 잠금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식탁 위에는 어젯밤 먹다 남긴 보리차 컵이 하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지요. 엄마는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선영아, 내가 같은 말해서 내가 지겹겠지. 엄마, 그래도 잘 들어. 통장이랑 도장은 내가 챙겨.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손을 감싸 쥐고 부엌 쪽 의자로 모셨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약통을 꺼냈습니다. 익숙한 아침 동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물 끓는 소리도 창밖 등교하는 아이들 소리도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퇴근하고 병원 가봐요. 검사 한번 하자고요. 엄마는 곧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미친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정작 엄마 귀에는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자는 거예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아침 햇빛이 싱크대 위 스테인리스 표면에 번졌습니다. 엄마의 옆 얼굴이 그 빛에 반쯤 잠겼습니다. 늙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평생 무언가를 참고 견딘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지요. 잠시 뒤 엄마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유 없이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엇이 늦지 않아야 하는지 엄마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못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 되어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 엄마가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평소엔 거실에서 손만 흔들던 사람이었지요. 저는 신발을 신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문틀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잔뜩 마른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몇 번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꼭 해야 할 말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처럼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엄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서랍 한번 봐라. 그 한마디가 그날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고객 앞에서 웃었고 계약서에 줄을 긋고 해지 막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엄마의 눈빛이 떠올랐지요. 겁먹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기 전에 끝까지 붙들고 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고객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광고 전화라 생각하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선영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지요. 네, 맞는데요. 수원남부경찰서입니다. 어머님이 시장 근처에서 길을 잃으셔서 보호자 연락처 확인 후 전화드렸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손에서 파일철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 몇 장이 복도에 흩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습니다. 시장이라고요? 어느 시장이요? 영통 재래시장입니다. 많이 놀라신 상태는 아니고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셔서 모시고 있습니다. 영통 재래시장은 엄마가 30년 넘게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찾아간다고 늘 말하던 곳이었지요. 어느 골목에 콩나물집이 있고 어느 아주머니가 멸치를 싸게 주는 집까지 줄줄 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말이
머리를 세게 쳤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급히 말만 남기고 뛰어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콘크리트 계단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목 안쪽이 뜨겁게 말랐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의자에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유난히 왜소해 보였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매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코트 단추는 하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쥔 채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미소 비슷한 것을 지었습니다. 왔냐, 내가 잠깐 헷갈렸어. 잠깐이라는 말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는 평생 길을 잃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길을 물으면 데려다 주던 사람이었지요. 경찰관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참 서 계셨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여쭤보니 집을 가야 하는데 집이 생각 안 난다고 하셔서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꽉 붙들었습니다. 선영아, 네, 내가 이상해졌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아니지 않은 순간이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버스 정류장, 약국 간판, 횡단보도, 신호등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낯선 도시를 보는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요. 병원은 왜?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요.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미친 건 아니지?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요. 그냥 몸살 나면 병원 가듯이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다문 채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신경과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벽면엔 뇌 건강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낮 뉴스 자막만 흘러갔습니다. 엄마는 접수중 번호표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진표를 작성하며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최근 기억력 저하, 같은 질문 반복, 길 찾기 어려움, 불안 증상,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현실이 또렷해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종이 위에서 문장이 되어버렸지요. 검사는 길었습니다. 간단한 인지 테스트부터 혈액 검사, 영상 검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엄마에게 날짜를 물었고 세 단어를 기억해 보라고 했고 시계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몇 개는 해냈고 몇 개는 멈췄습니다. 오늘이 몇 월이지요? 엄마는 저를 한번 보고 대답했습니다. 가을쯤 아닌가. 봄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 복도 발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까지 전부 물속처럼 둔하게 들렸습니다. 초기요? 네, 아주 초반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저는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자꾸 같은 말하는 것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복 질문, 기억 혼선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뭐요? 기억은 흐려져도 감정과 위기감은 또렷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거나
무언가를 지키려는 감각은 남아있지요. 반복되는 말이 단순 증상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은 가족분들이 최근 갈등이나 금전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도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에게 인감도장 어딨냐고 웃으며 묻던 모습, 통장 정리 좀 해드리겠다며 서랍을 열던 모습, 그때마다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긴 장면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약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머님 말씀을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사실과 기억은 흐려져도 느끼는 위험은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뒤 엄마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햇빛이 병원 주차장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은 따뜻했지만 제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차 문을 열어드리자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 오래 살겠냐? 왜 그런 말을 해요? 너한테 짐 될까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작 저는 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엄마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내 엄마예요. 짐 같은 소리 다시 하지 마요. 엄마는 웃는 듯 하다가 금세 시선을 내렸습니다. 내가 자꾸 같은 말해서 내가 힘들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엄마를 재운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방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침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서랍 한번 봐라. 저는 천천히 일어나 엄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화장대 옆 작은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엔 생활 흠집이 가득했고 모서리는 오래 닳아 있었습니다. 왜인지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서랍 손잡이는 차가웠습니다. 손끝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한 번 손을 떼었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이나 약 봉투, 잊고 넣어둔 통장 몇 개가 전부일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은 점점 더 세게 뛰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사람처럼요. 천천히 서랍을 당겼습니다. 나무가 마찰되는 둔한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은 예상보다 단정했습니다. 손수건 몇 장이 반듯하게 개켜 있었고 오래된 가족사진 앨범 한 권, 고무줄로 묶은 편지 봉투 작은 약통, 그리고 맨 아래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사진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짙은 파마머리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아직 초등학생이던 저와 도연 손을 잡고 웃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무표정했지만 엄마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목이 잠시 메었습니다. 이 서랍은 엄마에게 단순한 수납 공간이 아니라 평생의 시간을 숨겨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결국 맨 아래 흰 봉투로 내려갔습니다. 봉투를 열자 접힌 종이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광고 전단지 뒷면, 달력 찢은 종이, 약국 영수증 뒷면까지 종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모두 엄마 글씨였습니다. 예전처럼 또박또박한 글씨도 있었고 손이 떨려 삐뚤어진 글씨도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월 8일 도연이가 인감도장 어디 있냐고 물어봄. 2번 물어봄. 저는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3월 12일 통장 비밀번호 바뀌었냐고 물어봄. 모른다고 했음. 다음 장 3월 17일 선영이 오면 말해야지.
자꾸 서랍 열어봄.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3월 19일. 내가 잊어버릴까봐 적음. 도연이 돈 필요해 보임. 눈빛이 급함. 순간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기억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만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메모를 뒤집었습니다. 엄마가 방문 틈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맨발이었고 얼굴엔 잠기움보다 불안이 먼저 올라와 있었습니다. 뭐하냐? 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엄마는 메모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내가 자꾸 까먹으니까. 도연이가 진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으면서 물어봤다. 엄마 내가 정리해 줄게 그러더라. 그 말투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볍고 다정한 척하지만 속내를 감추는 도연 특유의 목소리 말입니다. 왜 나한텐 바로 말 안 했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손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했지 내가 자꾸 피곤해 보였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는 제가 힘들까봐 더 크게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서랍 안을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지퍼백 안에서 은행 문자 알림 종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직접 종이에 적어두곤 했는데 최근 기록들이 이상했습니다. 대출 한도 안내, 담보 상담 가능, 본인 확인 요청. 엄마는 이런 걸 신청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앱 하나 설치하는 것도 어려워하던 사람이었지요. 엄마, 이 문자 왜 왔어요? 엄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이가 핸드폰 좀 보자고 한 날 그 뒤부터 온 것 같다.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엄마 휴대전화를 만졌고 통장과 도장을 물었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왜? 평소처럼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엄마 시장에서 길 잃은 건 들었어? 방금 들었지. 치매 온 거 아니냐? 그 말이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너 엄마 인감도장 찾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뭔 소리야? 엄마 메모에 다 적혀 있어. 도연은 곧 웃었습니다. 억지로 가볍게 넘기려는 웃음이었습니다. 아이고 누나야. 노인네 메모를 믿냐? 내가 엄마 재산 훔칠 사람으로 보여? 질문에 대답해. 사업 좀 알아보느라 물어본 적은 있지. 가족끼리 그게 뭐 어때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숨길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결국 덮고 넘어갈 거라 믿는 사람의 태도였지요. 앞으로 엄마 집 오지 마. 뭐? 내가 확인할 때까지 오지 말라고. 도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나가 뭔데 막아? 나도 자식이야. 자식이면 엄마가 무서워하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거실 문가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을 듣지는 못했어도 분위기는 느낀 듯 했습니다. 싸웠냐?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 얘기.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못한다, 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이 미워하지 마라.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까지 자식 걱정뿐인 사람. 자신이 당하고도 자식들 사이가 틀어질까 먼저 걱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 엄마였습니다.
엄마를 다시 재운 뒤 저는 거실 식탁에 메모지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하니 흐름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왔습니다. 점점 더 자주 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벽시계는 밤 1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창밖 단지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법률 상담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도연은 절대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시선이 거실 장식장 위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쓰다 남긴 작은 녹음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녹음기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표면엔 오래된 흠집이 있었고 배터리 덮개 한쪽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회의 녹취용으로 쓰던 물건이었지요. 몇 년째 장식장 위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던 것이 그날 밤엔 이상하게도 가장 믿을 만한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새 건전지를 넣고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켜졌습니다. 삑 하고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같이 움찔했습니다. 이런 일을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증거를 모은다는 것, 남동생 목소리를 몰래 담아야 한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무언가 끝나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미역국과 김치, 멸치볶음을 꺼내놓고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끝으로 밥만 뒤적였지요. 밤새 제가 메모지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표정에서 많은 것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응? 오늘 도연이 오면 그냥 평소처럼 계세요. 엄마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제가 확인할 게 있어요. 엄마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늙은 눈동자 안에 걱정이 먼저 번졌습니다. 싸우지 마라.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안 싸워요. 하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것과 믿어야 하는 것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지요. 녹음기는 거실 장식장 아래 화분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소파와 식탁, 현관까지 소리가 어느 정도 잡히는 위치였습니다. 저는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가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식어갔고 휴대전화 화면만 수십 번 켰다 껐습니다. 오전 11시쯤 엄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 왔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바로 차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느리게 가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정우가 조금 넘어 집으로 올라갔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연이는? 방금 갔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장식장 앞으로 갔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손에 쥐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엄마는 제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듣지 마라. 왜요? 내 마음 아플까봐. 그 말이 더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생활 소음뿐이었습니다. 식탁 의자 끄는 소리, 컵 내려놓는 소리, 텔레비전 뉴스 소리, 그리고 잠시 뒤 도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하고 가벼운 톤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왔잖아. 엄마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왜 왔냐?
왜 오긴? 엄마 보러 왔지. 잠시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음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한 인감도장 어디 있어? 내가 대출만 잠깐 받았다가 금방 갚는다니까. 제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다. 왜 없어? 서랍에 있잖아. 서랍 여는 소리가 거칠게 났습니다. 물건 뒤지는 소리, 봉투 구겨지는 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엄마, 이 집 담보 조금만 쓰면 나도 살고 엄마도 편해져. 누나한텐 말하지 말고. 엄마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가라. 도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 나중에 누나가 다 가져가면 그땐 후회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렷한 한마디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내 몫이잖아. 재생이 끝났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고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무너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남동생이 돈이 궁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허세가 심하고 책임을 피한다는 것도 알았지요. 하지만 엄마가 기억을 잃어가는 틈을 노릴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식탁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자꾸 말했잖아. 저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왜 나한테 진작 더 세게 말 안 했어요? 엄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도 먹고 살기 바빴지. 그 순간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무심함까지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왜 또? 당장 와. 누나, 나 바빠. 녹음 다 들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뒤 도연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누나 미쳤냐? 가족을 도청해? 엄마 재산 빼돌리려 한 내가 할 말은 아니지. 도연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빼돌리긴 뭘 빼돌려. 잠깐 돌리려던 거라고. 엄마가 무서워했어. 노인네 망상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엄마 집 오면 경찰 부를 거야. 누나가 뭔데? 엄마 지키는 사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제 팔을 쓸어내렸습니다. 너무 독하게 살지 마라. 저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한테 독한 건 내가 아니었잖아요. 엄마는 제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릴 적 열이 날 때마다 하던 손길이었습니다.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은행과 법률 상담센터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엄마 명의 금융거래 제한 절차, 후견인 신청, 인감 재발급 방법까지 메모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습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는 빗줄기가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어젯밤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어드리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늦지 않겠다고. 엄마가 잃어버리는 기억보다 먼저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겠다고. 진짜 싸움은 조용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고함이 오가는 싸움도 아니었고 문을 부수는 난장도 아니었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 계좌 비밀번호 하나를 지키는 싸움이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매일 긴장한 채 살았습니다. 엄마가 잠든 밤에도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몇 번씩 깨곤 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엄마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고 불필요한 대출 상담 연결 번호는 모두 차단했습니다. 인감 도장은 재발급 절차를 밟았고 집문서와 통장은 제 오피스텔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도 받았습니다. 성년후견 제도, 재산관리 신탁, 추후 분쟁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가족 사이에 이런 단어들이 오간다는 사실이 서글펐지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너 고생만 시킨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나갈 때마다 현관까지 따라와 신발을 가지런히 돌려놓았습니다. 예전부터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몸은 약해졌어도 자식 챙기는 버릇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도연은 며칠 잠잠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쯤 지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길게 울렸습니다. 현관 카메라 화면 속 도연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밑은 퀭했습니다. 술 냄새가 화면 밖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누나, 문 열어. 저는 체인 잠금까지 걸어둔 채 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왜 왔어? 엄마 얼굴 좀 보자. 낮에 연락하고 와.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 내가 잘못했다. 그랬지? 사과 같지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급한 사람의 통과 의례처럼 들렸지요. 뭘 잘못했는데. 아, 됐고. 나 진짜 힘들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도연 왔냐? 도연 얼굴이 금세 밝아졌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봐. 엄마는 문틈 너머 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문을 활짝 열었을 사람입니다. 밥은 먹었냐고,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고 잔소리부터 했을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날 엄마는 한 손으로 문틀만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응, 엄마.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 울리지 마라. 도연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더 떨지도 않았고 말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너 누나 힘들게 하지 말고 가라. 저는 그 순간 엄마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억은 흔들려도 중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욕설을 삼킨 채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문이 닫힌 뒤 엄마는 벽에 기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잘했어요, 엄마. 엄마는 웃는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속은 다 무너진다. 그 말에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뒤 엄마는 조금 안정되었지만 기억은 조금씩 더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을 헷갈렸고 저를 동네 친구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냐?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딸이에요. 선영이. 우리 선영이는 어디 갔지? 잠깐 나갔어요. 제가 대신 왔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했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를 틀어놓고 한참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엄마는 이상하게도 오래전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20살에 처음 서울 올라온 이야기, 아버지와 연애하던 시절,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넘어진 날까지 생생히 말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였지만 그 안엔 엄마의 인생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엄마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벚나무길,
놀이터 옆 벤치, 작은 연못이 있는 공원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냐? 수요일이에요. 10분 뒤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맞냐? 네, 수요일이에요. 또 잠시 뒤, 너 밥은 먹었냐? 먹었어요. 예전 같으면 지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받는다는 건 아직 대화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라는 거요. 봄비가 그치고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벤치에 앉아 꽃잎 떨어지는 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꽃잎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나씩 털어드렸습니다. 엄마가 문득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네.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저는 웃다가 곧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꾸 했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시간들을요. 응, 엄마. 이제는 꼭 그럴게. 엄마는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너는 늦게 와도 꼭 오더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늘 늦었습니다. 엄마 전화도, 엄마 경고도, 엄마 외로움도 늦게 알아챘지요.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오는 딸이라고 그렇게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엄마를 재운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적막했을 소리가 이제는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자꾸 같은 말을 했던 건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귀찮은 반복도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남긴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고 자식을 향한 마지막 책임감이었습니다.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늦지는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저는 곧장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네, 엄마. 엄마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잠결에 말했습니다. 문 잘 잠갔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다 잠갔어요. 걱정 마요. 엄마는 안심한 듯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곁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기억을 붙잡아주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는 일이라는 것을